7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특별수사단이 구성돼 오늘부터 기무사 촛불 계엄 문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무사 계엄령 관련 오간 문건 전부를 즉각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별수사단 공식 수사 개시 첫날에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모두 제출하라는 지시, 내용도 형식도 시기도 극히 이례적입니다. 로투데이 오늘 앵커 헤드라인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제출 대상 문서에 대해선 김의겸 대변인은 오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계엄령 문건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부대의 관련 모든 문서입니다. 불과 6일 전에 창군 이래 사상 초유의 국방부 특별수사단 구성과 수사를 직접 지시하고 그 수사 개시 첫날 모든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군에 다시 내린 겁니다. 군 통상 업무로 계엄령 단순 검토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과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딥브리핑 또는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브리핑이 끝난 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주고받은 일문일답에 이런 점은 확연히 더 드러납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먼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실제 계엄령 실행까지 준비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건에 각 부대의 병력 동원되는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단순 문건 검토 수준이 아니라 계엄령을 실제 모의하고 실행 준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런 준비 단계까지 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인 결과 여부에 따라 기무사 촛불계엄 문건이 형법상 내란 예비 음모와 군형법상 군사반란 예비 음모 등 최대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죄목의 초대형 범죄 혐의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된 문건은 청와대 관련 수석실에서 역할 분담을 나눠 입체적으로 조사 분석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한 수석실에서 한 부서에서만 조사할 수 있겠나? 법률 검토 관련은 민정수석실에서 할 테고 부대 운영 지휘체계 등에 관련된 것은 국가안보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같이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 지시로 지난 3월 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도 청와대에 관련 문건을 전달하지도 않고 군 검찰의 수사 지시 등 적절한 지시를 취하지 않는 등 뭉개기 논란에 휩싸인 송영무 국방장관은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송영무 국방장관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힘들다는 게 청와대와 군 안팎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송영무 국방장관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군 특수단이나 민간 검찰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혁적이라고 평가받는 송영무 국방장관이지만 기무사의 촛불계엄 문건 관련해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개혁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단순 판단 착오였을까요? 수십 년 군인으로 살아온 세월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걸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앵커 헤드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늘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여론 조작 흔적이 담긴 추가 은닉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시의 한 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창고에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특검팀 박상용 특별검사본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오후 2시부터 파주 송촌동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한 동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본은 현장은 느릅나무 출판사로부터 10km 떨어진 곳에 165제곱미터 규모 컨테이너 창고라며 최대 4에서 5m 선반의 이삿짐 박스 형태의 물건이 다량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득신 특검보가 지휘하는 오늘 압수수색에는 특검팀 16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벌인 장소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가 지난달 15일에서 17일 건물에서 퇴거한 뒤 남은 짐을 인근 컨테이너 창고로 옮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 출판사 건물 1층 쓰레기 더미에서 댓글 조작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21개와 유심자료 53개를 새롭게 찾아낸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나머지 짐의 행방도 추적해왔습니다. 특검팀은 컨테이너에 은닉된 자료 가운데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의 댓글 조작 의혹이나 정치권과의 지시, 보고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른바 스모킹건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상용 특검보는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유의미한 전자기기 등이 컨테이너에 보관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며 압수품 중 자세히 무엇이 있는지는 영장 집행을 통해 분석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오늘 오전 경공모 금고지기로 불리는 파로스 김모 씨를 소환해 경공모의 자금 출처와 정치권 등을 향한 금품 공여 의혹에 대한 마무리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후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추천한 경공모 핵심 회원 아보카도모 변호사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투 물결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오늘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지현 검사가 오늘 오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오늘 서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후 2시 1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온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을 대면한 심경을 묻자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의 권력을 누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저에게는 범죄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서지현 검사는 본인이 증언할 때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의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이 같은 안 전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림막을 설치해 법정에서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고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보다 앞서 법정을 빠져나온 안 전 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 양형연구회 창립 총회와 기념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창립 총회를 연 양형연구회? 어떤 조직인가요? 네, 이 양형연구회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형위원회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쉽게 말해 이런 유형, 이런 정도의 범죄에는 이 정도 범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조직입니다. 즉 이른바 이 양형 기준을 정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양형 기준 마련이 주 업무다 보니까 이 양형 정책과 방향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다소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총회를 가진 이 양형연구회는 이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또 그러니까 양형 정책과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형위원회 산하 별도 자문기구를 설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형연구회 구성이나 참여하는 인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오늘 창립총회에서는 정성진 양형위원장과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또 최한주 서울고등법원장, 또 김우곤 대검 공판 송무부장, 또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또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13명의 양형위원이 당연직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네. 또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송호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또 이용 대검찰청 연구관 등 법원과 검찰, 또 학계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회원은 13명의 양형위원을 포함해서 모두 143명의 회원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양형연구회 초대 회장은 정선진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겸임을 했습니다. 네. 오늘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움에서는 뭐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그래서? 네, 이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 인자로서 합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이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기도 한데요. 법원 안팎에서는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회복적 사법입니다. 네, 뭐 어떤 내용인가요? 회복적 사법이 뭔가요? 네, 회복적 사법은 영어로 리스토레이티브 저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공통되는 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위주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화해와 용서를 통한 피해자의 회복 및 치유에 초점을 맞추는 사법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의 이른바 응보적 형사사법 시스템이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회복적 사법, 피해자 중심적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은 기본으로 하고 이를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조와 지원,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의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회복적 사법을 통한 이 가해자의 처벌 방향으로 경우에 따라선 형벌을 대신해서 이른바 이 회복적 제재를 독자적인 형사제재로 부과할 수 있는 입법의 변화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과 대안이 오늘 제시됐습니다. 네, 회복적 사법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대안이 뭐 따로 더 제시된 게 있나요? 네,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이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 방안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형사재판과 연계된 회복적 프로그램을 거치게 한 후 거기서 나오는 회복적 합의 내용들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피해 회복을 지향한 회복적 제재의 부과를 통해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성돈 교수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나 지도 안에서만이 아니라 입법화에서 이 회복적 제재를 독자적인 형사 제재로서 규제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양형 연구회가 앞으로도 좀 활발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서 5년을 선고받은 22명의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을 사유로, 그러니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형을 깎아주긴커녕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는데 얼마나 형을 선고했고 양형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이다 판결 얘기입니다. 이모 씨 등 22명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에 콜센터 2곳을 두고 대포 통장 모집책과 현금 인출팀 등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에 나섰습니다. 검찰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파밍 사이트라고 불리는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돈을 빼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모두 5억 4,200만 원을 빼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 등에 대해 징역 3개월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직원 22명 가운데 20명이 징역 3년 이하를 받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오늘 이들에 대해 징역 3년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총책 이 씨에겐 징역 9년형이 선고됐고 징역 7년형이 2명, 징역 6년형 10명, 징역 5년형 7명 등입니다.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법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보이스피싱은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수익 구조 때문에 강렬한 범행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검거는 쉽지 않은 사회 악이다. 여러 사람이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조직적,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피고인들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양형 관행은 사회가 기대하는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치중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폐해나 재범 위험성 등을 도외시한 채 범죄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고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맡은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하더라도 책임까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엄중한 형사적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는 혐의 가운데엔 범죄단체 활동, 조직, 가입 혐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폭에 준해서 처벌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전화 몇 통 하는 건데 크게 처벌받겠어, 징역 살겠어 여길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판부 오늘 판결도 그런 맥락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오늘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부정척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염 의원은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직접 만든 미술 작품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어울림 전시회에는 공예와 원예, 미술 작품 등 작품 20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전국 법원이 대법원의 여름 휴가철 법정 휴정 방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휴정에 들어갑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의 신문 등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휴정 기간 중에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국가가 범죄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없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